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해운대 근처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와 함께 고입 검정고시를 치른 친구들과 해운대에 사는 사람들만 알만한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부모님은 다 일이 있으셔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도 끝났고 다른 친구들은 이번 8월달 고졸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내 생일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나를 포함해 총 4명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 밖에서 저녁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 집에서 술을 퍼 마실 거라며 술을 사고 나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하고 라면을 끓여 먹은 뒤 친구들과 설거지를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국 내가 졌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궁시렁거리고 친구들은 컴퓨터로 노는데 겁이 많은 내가 잠시 미쳤었는지 콧소리로 흥얼거리며 심심해 죽겠네. 귀신아, 나랑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싱크대 위에서 설거지할 때 위에서 불을 밝혀주는 불이 띡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나는 기계가 잠시 후 고장 났나 싶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톡 치면 다시 불이 꺼져야 하는데 불도 안 꺼지고 혼자 설거지를 하니까 창문도 열어놨는데 때마침 바람도 스윽 하고 불고 갑자기 등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 스펀지를 올려둔 기분이었습니다. 난 그대로 얼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설거지를 그리 오래 하냐? 평소에 엄마를 얼마나 안 도와주길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이거 불이 안 꺼진다. 와이카노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귀신 보고 놀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긴장도 풀리고 친구를 놀리는 셈으로 그런 건데 갑자기 친구가 위를 쓱 하고 쳐다보더니 욕을 하면서 갑자기 친구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어라 따라갔지만 따라가면서도 뒤에서 무언가 스펀지 같은 게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방에 들어가니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치며 제일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서 들고 온 돈으로 찜질방에 가서 목욕탕에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 처음 이사했을 때 집에서 꼬마의 귀신들이랑 어른 귀신 몇 명 봤다고. 집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놨는데 부엌에 붙여둔 부적이 절반이 찢어져 있잖아. 분명히 저 새끼가 귀신 보고 놀자고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 때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독서실의 괴담. 혹시 독서실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아십니까? 공부가 잘 되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밤 12시까지만 공부를 허용하고 새벽에는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착하는 한 아이가 12시가 넘도록 공부하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서실 주인이 경고한 대로 숨을 참고 조용히 했는데 조용해질 때 즈음 숨을 쉬자 다다닥 소리와 함께 계단을 빨리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겪은 일이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친구는 공부를 잘해 자연계열에서 전교 2등 정도를 했습니다. 둘이 같은 독서실을 다녔는데 얼마 전에 동네에 있는 작은 독서실에 갔다고 합니다. 독서실은 4층 건물이고 주인 아저씨는 3층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밤 12시쯤에 제 친구에게 라면을 끓여 놓았으니 먹고 공부하라고 3층 휴게실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배도 고프고 공짜 라면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내려가서 아저씨와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뒤에 아저씨가 몇 시까지 공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밤새도록 할 거라고 하니 아저씨가 좀 떨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학생, 되도록 일찍 들어가세요. 독서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독서실비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공부에 몰두한 제 친구는 안 된다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3층 현관문만 잠그고 갈게요. 현관 열쇠도 주고 갈 테니 만약에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계단 화분에 열쇠를 놔두세요.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침까지 공부하려고 했으니까요.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아저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3층 카운터에서 전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차 소리도 나지 않는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4층에서도 엄청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울리길래 짜증이 나서 결국 3층 카운터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나 주인인데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절대 열어주면 안 됩니다.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아저씨의 진지한 말에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저씨 전화를 받고 한 30분쯤 공부하다가 도저히 공부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결국 짐을 싸고 독서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 소리를 내며 말입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는데 친구는 무서워서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소리만 계속 들었습니다. 2층에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3층까지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덜컹하고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공부해야 돼요. 정신을 잃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했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계단에 울리는 그 소리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는데 섬뜩할 정도로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10분 정도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 공부해야 돼라며 목청이 터져라 욕을 하면서 문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30분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는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마지막에는 올라왔다. 창문 열어놨네. 끼야 가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었고 아침 8시가 되어서 나온 아저씨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미안하다며 독서실 비를 환불해주고 친구를 계단 밑까지 배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핏 봤는데 각 창문에는 커튼 뒤로 자그마한 부적이 붙어 있고 현관문 위 구석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독서실에 무언가가 있는 거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내 방에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발달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위에 자주 눌리던 심약한 여고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지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던 평범한 19살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강도나 도둑 같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친구들이 가위에 눌린 이야기나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할 때면 어른스러운 척하며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 집에 매우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와 사람이 좀 됐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거의 혼자 지내면서 약간 무서운 마음에 집에 있는 문을 모두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 이중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별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방방이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모두 닫으려니 귀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맨 바깥쪽 투명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나는 창문이라든지 반쯤 열린 문틈이 무서웠는데 그날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를 조금 하다가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 방은 꽤 넓어서 피아노, 화장대, 책상, 책장, 침대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도 방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이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누워있는데도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방 안에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일 거라고, 찬 바람 때문에 추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귀신이 나오면 추워진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 감독을 엄청 욕하면서 몰래 발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보고자 노력하며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자지 않았느냐는 등의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한 척 했습니다. 진짜로는 말도 안 돼 커튼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커튼인데 내가 평생 귀신이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떤 용기를 내어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습니다. 이번엔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한번 상세히 볼 참이었습니다. 나는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커튼이 창에 비친 것이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형이 아닌가요? 내 편견과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환영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남자친구와 나는 새벽까지 통화하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시콜콜한 통화를 하다가 문득 농담으로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은 원래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나온대. 섬뜩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더 센스 있게 받아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어깨에 고모 할머니가 엎드려 계신다. 하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무서워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잽싸게 네 방 창문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귀신인 것을 확인만 하려 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라 추정되는 저 여자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엄두가 나지 않았고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방은 여자 방이라고 엄마가 방범창을 쳐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살에 가려져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혹시 저 여자가 저 여자 귀신이 한 바퀴 휙 돌아 내 방 앞에 있다가 현관으로 따라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오빠를 무조건 끌고 나왔습니다. 오빠는 게임을 하다 말고 왜 이러나 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아무래도 내 방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잠시 멍하게 있더니 그럼 나도 이제 MT 같은 데 가서 내 친구의 누나의 친구의 오빠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딱 부러지게 내 동생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네. 하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리고는 게임 마무리할 테니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오빠를 몇십 번은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별 수 없이 밖에서 1시간 동안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기다렸습니다. 3시 반쯤 됐을까요? 당시 재수를 하고 있던 한 동네에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집으로 갔고 다시 내 방의 창밖을 보니 커튼만 창문에 비친 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결국 커튼이었나 봅니다. 나는 내가 3번이나 확인했던 것을 잊어버린 척 커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너 귀신 봤다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간 나는 뭔가 오기가 생겨서 계속 창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내가 본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전에 그 친구와 집에 왔습니다.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방에서 놀고 있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 오빠에게 야, 내 동생이 지방에서 귀신 봤대. 너도 본 적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나는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긴 나도 너희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어. 무슨 소리지 그게? 내 방 창문 쪽은 골목이었습니다. 그 앞을 누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건지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내가 본 것은 단지 커튼인데 저 오빠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지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이 하던 테트리스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2시쯤이 되었습니다. 왠지 불길했습니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오빠가 내 머리를 끌어당겨 컴퓨터 방의 창문 쪽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 보이니? 너 지금 밖에 뭐 보여 안 보여? 평소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그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나는 확 무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그 오빠는 별말 없이 우리 오빠와 밖으로 나갔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오빠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너네 오빠랑 같이 자 알겠지?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나이에 무슨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는단 말인가? 나는 그 오빠를 배웅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오빠가 말렸습니다. 이거 제가 너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너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말해줄게. 하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본 그 여자 귀신,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애래. 그리고 내 또래라네. 그리고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귀신들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늘 자길 노려보던 애라네. 그리고 걔가 평소처럼 그러니까 네 방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랑 눈이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 여기 오는 것 같다네. 욕이 막 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그 여자 귀신을 본 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빤히 쳐다본 게 혹시 눈이 마주친 건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창문을 열어둔 것이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소름이 쫙 돋고 눈물까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너가 컴퓨터 방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네 방 문지방에서 통통 뛰면서 내 동생이 여기서 귀신을 봤단 말이야. 나도 보고 싶은데 하고 말하면서 통통 뛰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 진짜 소름 쫙 돋았잖아. 근데 친구가 계속 뭘 노려봐. 당장 꺼져 하고 욕을 하더니 알지? 하다못해 존나라는 말도 안 쓰는 애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가더라. 나는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싶었습니다. 컴퓨터 방 창문 열고 너 보고 뭐 보이냐고 계속 그랬잖아. 그때 네 눈 바로 앞에 귀신이 있었대. 그때 네가 본 거. 근데 너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걔가 그냥 가더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너 보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찾으러 반바퀴 휙 돌아서 내가 있는 컴퓨터 방까지 간 거지. 좀 무섭더라. 거기까지 말을 한 오빠에게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대? 그리고 그 오빤 뭔데 그런 걸 보고 다녀? 어렸을 때부터 보였대 그런 거. 그리고 걔 나한테도 그런 사실 말해준 거. 우리가 대충 알고 5년쯤 지나서였다. 걔 원래 무거운 애잖아. 그리고 네가 좀 그 귀신 쫓아보라니까. 보통은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알아서 비킨다는데 네 방에 붙은 애는 노려보건 욕하건 신경 안 쓰는 애란다. 몰라, 네 방 안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뭐 어때?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를 하면 시선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 오빠가 뭔가 기분 나쁘다며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여하튼 나는 그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내 방에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나는 왜 안 보이냐? 근데 정확히 어디서 본 거야? 하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번째 창살이랑 3번째 창살 있지. 더 말하려는데 입안에 비명이 맴돌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가에 미소까지 띈 채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컴퓨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테트리스에 몰입한 척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 방에서 자던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에 누군가 하면 무슨 시몬스 침대 광고처럼 정말 광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좀 조용히나 누울 것이지. 내 방 안에 넓은 빈 공간을 누가 계속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소리가 납니다. 발바닥과 장판이 닿았다 떨어지는 찌익찌익 소리.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게 제일 싫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어딘가에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좀 무신경하고 워낙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안함의 부적도 사다 붙이고 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오빠가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 방 쪽으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 방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귓가에 속닥거리더란 것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아직 내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련.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연인이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내 첫 직장이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청순하고 귀여운 인상을 가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나는 처음 보는 순간 그녀가 마음에 들어 바로 호감을 표현했다. 그녀도 내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혼인을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명절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큰 집으로 안부차 갔다 와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녀는 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오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오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절감하게 되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몇 번씩이나 자살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의 얼굴과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미련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회사에서의 생활이었다. 사무실과 휴게실, 직원 식당, 회사 근처의 공원, 자주 가던 식당과 카페들. 그 모든 곳들에서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향기와 추억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지냈지만 그녀를 잊기 위해서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고 눈물은 내 곁에서 떠날 일이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시는지 걱정은 하시지만 그런 나를 두고 보시기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그녀 생각에 사무쳐서 술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적이 있었다. 그날 밤에도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하얗 옷을 차려입으시고 내 방으로 찾아오셨다. 두 분은 인자하신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셨다. 문득 그녀 생각이 나서 두 분에게 그녀를 아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다고 하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또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분은 사라지고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토록 잊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죽도록 그리웠던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꼭 안았다. 이제 떠나지 마. 제발 떠나지 마.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 또다시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그녀도 이제 안 떠날게. 내 곁에 있을게. 그러니 울지 마.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내 품에서 벗어나며 이제 가봐야 돼. 나 다음에 또 올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내 옆에 앉아서 무슨 애가 한여름에 헛소리를 해대고 식은땀을 그리 흘리냐고 무슨 일 나는 줄 알았다며 심히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얼굴색이 확 달라지시면서 그녀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물으셨다. 꿈이라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검은색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귀신이 꿈속에 찾아올 때 흰색 옷을 입었으면 괜찮은 것이지만 검은 옷을 입고 오면 그건 저승사자나 다름없다고 하셨다. 나는 그녀가 나쁜 뜻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마다 그녀를 만나는 행복한 꿈을 꾸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이후로 나의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병원에서는 그동안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것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며 병원의 처방전대로 약을 먹고 집에서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하였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집에 있는 동안 나의 몸은 나날이 더 악화되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다니시던 절에 나를 끌고 가셨다. 그곳에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부처상 앞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불공을 드리고 계셨다. 불공이 끝난 후 스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길 두 분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 다른 한 분이 더 오셨다고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데 내 곁에 붙어 있으며 여자분이시고 허리까지 기른 긴 생머리에 예쁘고 키가 내 어깨 정도 오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와 어머니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녀에 대한 생각 말이다. 나와 어머니는 말없이 스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스님께서는 베개를 하나 내어주시면서 이 베개는 절에서 재배한 재료로 자신이 직접 만든 베개이고 나를 가리키며 시주가 이 베개를 쓰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단 한 번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며 당부하셨다. 그 베개를 집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동안 나는 꿈을 단 한 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아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잠을 잘 때는 그 베개를 베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스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베개를 쓰면서도 항상 어딘가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베개를 사용한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일요일이라 낮에 거실에서 그 베개를 베고 낮잠을 청하는데 꿈속에 나는 어두운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집 밖에 그녀가 와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오랜만이라고 요새 외통 못 본 거냐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할 일이 있다면서 자기를 따라 나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딜 가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지만 그녀는 그런 거 묻지 말고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내가 지금 퇴근해서 몸이 더러우니까 금방 씻고 나올 테니 잠깐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안 된다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나는 잠깐이면 되는데 땀 때문에 냄새가 좀 날 거라고 씻고 와야겠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내 손을 붙들고 집 밖으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집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갈 때 가더라도 어머니께 인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참 어머니한테도 인사드려야지 너도 여러 번 뵌 적이 있지라고 내가 물었고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타게 나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나와 집 밖을 번갈아 보더니 아쉬운 얼굴을 한 채 내 손을 놓았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옆에는 어머니가 내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고 계셨다. 어머니는 내가 잠든 채로 그냥 그대로 숨이 끊어지는 줄만 알았다고 한다. 예전처럼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를 하더니 점점 숨결이 약해지더란다. 어머니는 전에 스님께서 하셨던 당부가 떠올라 이대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다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떴다고 하셨다. 꿈에서 깨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에도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왔었다. 그 꿈을 마지막으로 그녀에 대한 꿈은 다시 없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어머니가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죽은 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한다.